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화입니다. 학동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이제 73일째입니다. 학동 붕괴 참사의 근본적인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된 재개발 조합과 업체 간의 담합과 비리 의혹은 여전히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 직배송에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주 연속으로 학동 4구역 조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김석순 전 YMC 사무총장 그리고 안순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똑똑.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사 특배사랑 안술래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상한 계약들과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조합장 선거를 집중 취재해서 배송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학동 4구역의 재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 그 세 번째로 조합장 측근들의 이권 챙기기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재개발 지역 안에서 지분 쪼개기라고 합니다. 지분 쪼개기, 김석 총장님 들어보셨죠? 그렇죠. 잘 알죠. 예.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분양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네.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에 갑자기 지분이 3개, 4개, 많게는 6개 이상으로 좀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분 쪼개기가 가장 큰 문제인 건 뭐냐면 지분 쪼개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적격한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네.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이득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양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지분 쪼개기 경찰이 집중 단속하는 사안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경찰에서 그 지분 쪼개기로 그 분양이익금 26억 원을 받아간 기획부동산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분양 쪼개기 이거는 그 기획부동산이 끼어서 주도하기도 하는데 이 학동 4구역은 조합 관계인 개개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런 경우는 또 있기도 하나 봐요. 이 지분 쪼개기를 포함해서 학동 4구역 조합장 측근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개발 지역 안에서 이권을 챙겼던 사례들을 김희수 PD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005년부터 진행 중인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분양 세대는 2111세대, 조합원은 658명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05만 원으로 일반 분양가 시세에 비해 최소 2분의 1 저렴합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5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상황. 그런데 조합 관계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곳은 학동 4구역 내 636의 11번지. 바로 현 조합장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를 시도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동 4구역 토박이라는 한 조합원은 해당 번지가 분양권이 여러 장 나오기 힘든 곳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636의 11번지에 골목 옆에가 있습니다. 골목입니다. 이걸 다세대로 주택으로 만들 수가 없는 여건이죠. 다세대 주택 그러면 차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는데. 취재진은 지분 쪼개기가 시도된 학동 4구역 636의 11번지의 철거 전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636의 11번지 주변의 철거 전 모습입니다. 차량 통행이 쉽지 않은 골목길과 골목길 바로 옆 오래된 2층 주택들이 확인됩니다. 이곳 2층 주택의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최대 2개. 하지만 2015년 지분이 6개로 쪼개져 매매되는데요. 그런데 5명의 새 주인 가운데 4명이 현 조합장의 딸과 처남, 친척 등 측근들입니다. 학동은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2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갑자기 수리를 해가지고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해서 화장실까지 나눠가지고 원룸같이 그런 뉘앙스를 뿌려가지고 쪼개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제일 잘못됐냐면 이게 조합 설립 이전에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하지 않고 조합 설립 이후에 이 사람들이 쪼개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시도는 무산됩니다. 2020년 대법원은 분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시점인 2007년에는 기존의 집주인 혼자서 이 집을 소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쪼개기를 통해서 커다란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걸리면 말고 안 걸리면 좋고 시골 갈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을 엄격한 투기 행위로 보고 사회적으로 볼 때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해 나가야 될 사안인가.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은 이 와중에 투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광주시 동구 지산 1구역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한 원룸. 이곳 역시 현 조합장 측근들이 지분 쪼개기를 했던 곳입니다. 3층짜리 원룸은 12개의 호실이 있었는데요. 각각 지분을 쪼갠 것입니다. 열두 세대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자마자 한꺼번에 매매됩니다. 매수자 가운데는 학동 4구역 현 조합장 측근이 총 8명, 배우자와 딸, 둘째 아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이 쪼개기를 통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합장 행위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실은 이 재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재개발 조합장 같은 경우 그 준 공무원에 준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규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쪼개기를 통해서 자기 이권을 도모했다. 완전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광주에서 재개발 분양권 쪼개기 수법을 유행처럼 퍼뜨렸다는 곳이 바로 학동 4구역.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동 4구역은 광주 재개발 프리미엄의 1순위로 꼽힌다고 합니다. 쪼개기 같은 것도 이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왔고 다른 현장, 북동이나 이런 데들은 찾아보면은 그런 불법 쪼개기 같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알린 케이스예요. 여기는 재개발 딱지를 이렇게 어떻게 투자하면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린 신호탄이고. 분양권을 얻기 위한 조합장 측근들의 시도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입니다. 이 역시 쪼개기와 같이 무자격 조합원을 늘리고 일반 분양을 어렵게 하는데요. 무허가 건물이 있던 901의 13번지와 324번지, 피난민들을 위한 판자촌이었습니다. 901의 13번지의 철거 전 모습인데요. 이곳과 같이 학동 4구역 내 무허가 건물들은 분양 당시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무허가 건물 2군데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324번지의 토지 매수자 가운데는 조합 총무이사가 소유한 법인, 그리고 홍보업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번지의 지분 일부는 조합 홍보업체 대표가 사들였습니다. 학동 4구역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의 분양권 챙기기 시도.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개발조합 전직 홍보위원이었던 이승미 씨는 조합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어느 한 개인 조합원에 의한 토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고 이 토지가 어떻게 돼갖고 있고 건물이 있다 없다, 토지만 있다, 건물만 있다, 건물주와 토지가 또 틀리다. 그리고 쪼개기가 가능한 것을 다 파악이 돼요. 다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인의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이미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쪼개기라든가 무허가 주택을 그렇죠. 나눠서 지분을 사는 거라. 분양하는 시점에서는 실무자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보는 조합 내부 최측근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은밀한 정보라고 합니다. 분양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쪼개기가 가능할 거고, 그 쪼개기를 하는 데서 남 주겠어요? 돈 버는 건데.
본인들 인근 측근하고 다 알아서 하겠죠. 그렇다면 은밀한 조합 정보는 어떻게 분양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취재진은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는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조합 총무이사가 대표인 법인의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내 토지 일부를 사는 데 투자한 금액은 4천만 원. 이렇게 얻은 분양권으로 수억 원이 넘는 대형 평수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분양권을 받게 되는 경우 거주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후보증서인데요. 그런데 전 주인의 거주 연도 등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분양 신청 서류에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인후보증서를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있었을까? 업계 관계자에게 그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후보증은 방법이 없잖아요.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지금 보이는 건 없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 나 이거 살았다고 해. 그래, 확인시켜주는 거지. 그거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거겠죠. 허위로 지금 만드는 거죠? 분양권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거니까 분양권이 아니라면 그걸 그 무허가금을 그걸 누가 삽니까? 분양권이 나오니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인후보증서를 작성해 줬다는 인후보증인과 만났습니다. 학동 토박이로 작은 상점을 운영 중인 그에게 당시 상황을 들었는데요. 토지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서류 한 장을 써달라고 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팔라고 나한테 인후보증 서류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요거 판당 함께 다니고 적어준 거라니까요. 판당 함께. 그 당시에 이분이 지금 살진 않았네요? 그렇죠. 이제 살지는 않았죠. 살지는 않고. 그렇다면 살지도 않은 땅에 허위 보증을 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누굴까? 조합장이랑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써주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써준 거예요. 조합의 분양 신청 서류에 허위로 작성된 인후보증서가 포함됐고 이 허위 인후보증서로 자격을 인정받아 분양을 받은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내가 그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후보증인 2명만 섭외를 해버리면은 그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인후보증서 작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조합내부에서 이런 부분 검토 없이 받았을 때는 업무상 배임죄로 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행이라도 좀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허가 토지를 산 법인은 조합 총무이사가 세운 곳인데요. 공교롭게도 분양 신청 기간인 2017년에 설립됐습니다. 이 법인의 이사는 총무이사 부부. 특히 교육 공무원인 배우자는 겸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용 목적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원래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재개발조합 결성 이후에 그곳을 사서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그런 거대한 이익권을 챙긴 건데 여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트리의 법인을 만들 때 총무이사가 자기 아내와 함께 만들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는 지금 중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어요.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658명의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하지만 조합장 측근의 분양권 취득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취재진은 문제가 불거진 조합 총무이사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만나 뵙고. 그 분양권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따로 뭐 만나주실 시간들이 없으신가요? 예. 학동 4구역 조합장의 이권 챙기기 의혹은 그가 조합장을 맡았던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불거진 문제는 바로 보류지. 보류지는 분양권 분쟁 등을 대비해서 준비한 물건인데 총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분양 완료 후
보류지 3개 중 2개를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갖게 됐는데요. 101동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32층. 조합장이 취득한 보류지는 가장 큰 평형으로 시가가 14억 원 이상. 조합장이 한 채, 101동에 또 한 채는 총무 경리를 본 사람입니다. 거의 경리 본 사람이 한 채, 그리고 2채를 지금 가져갔어요. 학동 3구역 조합 정관에 따르면 남은 보류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해야 하고 일반 분양가로 팔아서 그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손해가 나면 부담을 하고 이익이 나면 배분을 받는다고 명백히 동의서에 돼 있으니까 배분을 해줘야 맞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이런 돈을 배분을 해주라. 그랬더니 광주시장한테 내가 민원을 냈더니 광주시장은 공문으로 다 6개 구청에 다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않고 감시 감독도 안 해버리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차지해본 것이죠. 어떤 명목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과를 성공보수. 성공보수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학동 3구역 보류지는 어떻게 조합장의 소유가 된 것일까? 취재진은 그 내막이 담긴 조합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조합장은 조합원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보류지를 자신의 성공보수로 요구했습니다. 제 생각에 현금으로 하지 말고 아파트로 주면 쓰겠다. 확실히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만 나면 그때 와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시원시원하게 해버립니다. 아파트 주죠? 네. 풍양 2지구는 분양 성공했다고 조합장 현찰로 3억 줍니다. 송파구 잠실 아파트는 현금으로 30억 줬습니다. 아이고 월급 받아놓고 또 줘? 이렇게 짜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수십억 원이 넘는 보류지가 사라진 상황.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그 조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류지를 이제 성공보수처럼 그렇게 회의만 거쳐가지고 했다라고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 손해 나는 방향으로 찬성을 한 이사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유추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류지를 그냥 확대를 해서 조합에 손해를 발생을 시킨 그 회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충분히 좀 손해배상 책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익 추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보류지. 학동 4구역의 보류지는 88개, 규정보다 4배가 많은 것인데 조합 측은 소위 다물권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확인 결과 현재 보류지는 35개, 소송 중인 16개를 빼더라도 19개가 남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류지가 특정인의 어떤 그런 이권을 위해 쓰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제 또 정관계 로비랄지 이렇게 좀 악용될 소지 이런 것들까지 좀 잘 감시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류지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좀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어떤 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 재개발 비리의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학동 붕괴 참사 후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는데요. 광주 전역에서 제보가 쏟아질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다. 조합장이 되면 3대가 먹고 살고 조합장은 마지막에 감옥 간다는 것이 제보자들이 전하는 재개발 조합의 현실이다. 지분 쪼개기 또한 더욱 심각하다. 어떤 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원주민은 2배가 된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학동 4구역 조합장이 연루되었다고 밝혀진
지산 1구역은 그보다 더 많은 쪼개기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는 결국 전체 재개발 비용을 증가시켜서 원주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원인 하나가 되고 있다. 같은 날 시청에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참사, 비리, 주민 갈등까지. 지금 광주는 재개발 사업에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개발가 전부 다 비리요 이거. 싹 다시 해야 돼. 저희가 이제 학동 사고 현장만이 아니고 전체 강주 전역의 재개발 현장에 시민들 비리에 대해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각 주택조합 그 분들에게 들어온 제보에 근거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경찰 수사 의뢰할 것은 정확히 의뢰를 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전체 집단 고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양동 같은 경우에는 실은 학동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런 시공사나 재개발 조합의 그런 짬짬이가 나타나고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해요, 노골적으로. 근데 이거를 뭔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돼서는 광주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 진짜.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만의 리그였네요.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이제 쭉 짚어보고 있는데요. 참 이거 씁쓸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요. 저도 오늘 이 조합장들, 측근들 비리 보면서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나? 네. 그들만의 리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이게 조합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를 선출했던 건데 네. 이게 한편으로는 도둑을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맞아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조합 관계자들의 도덕적 일탈이 이 정도일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무허가 건물로 분양권을 받고 또 지분 쪼개기를 해놓았던 이 조합 관계자의 저희 제작진들이 물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절차상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건데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만이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부당한 조합 관계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과연 공정입니까? 미안하지만 이건 공정이 아니라 비리입니다. 비리. 그럼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첫 번째로 조합과 업체 간의 담합이라는 일명 짬짬이 계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홍보 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장 불법 선거를 한 의혹들. 세 번째가 지분 쪼개기와 같은 조합 관계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도덕적 일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 비리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게 처음이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뭐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전부 다 이제 기억에 남는데 말 그대로 재개발 사업은 비리의 종합판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기억에 남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별개가 아니라 다 이어져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방송에서 보여줬던 지작물 철거 관련된 계약이었는데 이 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나 고압선 이런 거 전주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뭐 통신 시설들을 이런 것들을 철거하기 위한 지작물 계약을 맡고 있는데 방송을 보니까 이미 이 철거와 관련해서는 한전이나 통신사들이 직접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건 지금 시기에 거의 봉이 김선달식 사업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들 지작물 철거 계약이 잘 되어 있는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조합장은 준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렇죠. 네, 준 공무원 신분으로서 대우를 받으면 그만큼의 도덕성은 높아져야 되죠. 도덕성 요구 받습니다. 그렇죠. 네네. 만약에 조합장이 뇌물이나 금품, 향을 수수했다. 그러면은 뇌물죄 적용을 받고요. 조합장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류지 같은 경우에도 조합장 개인이 개인 판단하에 좀 싼 가격에 판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서면 동의 위조, 서류를 위조했던 경우면 또 그것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면 모두 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게끔 해야 합니다. 예, 이번에 조합에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 말부터 해서 학동 붕괴 참사 관련된 재판이 본격화됩니다. 현장 감리 책임자 재판이 9월 1일에 있어요. 그리고 굴착기 기사인 제하도급 업체 대표하고 현장 소장의 재판은 첫 공판이 9월 8일에 열립니다. 일단 이 재판도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 직배송 함께하고 계십니다.